한국사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그 조선시대 내용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중앙 정치 체제 하면서 그 의정부 육조 체제 이런 거 배웠는데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이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의정부 육조 체제가 국가 운영의 중심이었어. 그런데 조선 중국이 넘어가면서 새로운 기구가 등장을 해요. 이 기구의 이름은 비변사라고 하는데, 비변사에는 영의정부터 좌의정, 우의정, 그러니까 의정부에 있던 사람들이지, 이들뿐만 아니라 이호의 병형까지 6조의 판서 중에서 공조 빼고, 공조 판서 1명 빼고 6명의 장관들 중에서 5명의 장관, 이호, 예, 병, 형,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호, 예, 병, 형, 조 판서들, 이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게 비변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6조를 완전 포괄하는 그런 사실상 통합된 기구가 있어요. 이 비변사 왜 등장하게 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처음 등장은 16세기 초에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임시기구였어.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데 국가에 좀 중요한 높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군데 모여서 하는 게 바로 비변사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큰 전쟁을 겪게 되거든. 우리 아직은 안 배웠는데 뒤에 나올 겁니다.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그리고 정묘병자 호란, 이거는 여진족하고 싸웠던 호란, 이런 거를 거치면서 그 의정부의 권한이 점점 강화됩니다. 미안. 의정부가 아니라 비변사의 권한이 점점 강화됩니다.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는 유명무실해져요. 거의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냥 의정부 육조 체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운영이 돼요. 문제는 이 비변사에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점점 자기들끼리 세력이 공고해지면서 옛날처럼 이제 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하들이 국정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들이 폐단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세도 정치 이런 것들로 이어져요. 이 비변사의 막강한 권한은 언제 깨지느냐? 조선 마렵에 고종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고, 그 고종 초에 고종의 아빠가 흥선대원군이거든. 이름은 한 번씩 들어봤죠. 흥선대원군의 주도로 타파되었습니다. 비변사였습니다. 자, 됐고, 다음 두 번째 오늘 중요한 거. 조선의 이제 정치 세력을 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조선을 건국하는데 중심이 됐던 세력은 훈구 세력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라이벌 사림, 이들을 함께 오늘 배우도록 할 겁니다. 훈구와 사림. 자, 이렇게 표로 좀 표시를 하고, 여러분도 먼저 훈구, 하나만 더 그렸죠. 훈구, 기원, 조선 건국을 주도했던 급진개혁파를 계승합니다. 그러니까 정도전 같은 사람들, 우리 고려 말에 배웠지. 급진개혁파, 온건개혁파 있었는데
이 급진 개혁파를 계승한 사람들입니다. 훈구는.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를 만들자. 정몽주 같은 사람은 운건이었고 정도전은 급진이었어요. 그리고 훈구가 언제 완전 세력화되었느냐? 세조라는 사람 있잖아. 단종, 자기 조카였던 단종을 폐위시키고 건국대전 편찬을 시작했던 그 왕. 세조의 집권에 협력한 공신 세력들, 이들이 훈구파입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는 땅이 되게 넓은 대지주로 조선 전기를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중앙 집권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사림은 어떤 사람이냐?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은 온건 개혁파를 계승합니다. 그 정몽주 같은 사람들, 이들을 계승한 게 사림이다. 사림은 중소지주들이고, 그리고 중앙 집권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 향촌 자치를 추구하였습니다. 자, 조선 전기는 당연히 훈구가 주도를 했겠지. 조선 건국을 주도했으니까. 그래서 훈구가 주도를 하는 속에서 새로 떠오르는 사림이 어떻게 세력화되어 가는가, 그거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자, 그래프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뭐 그래프를 조금 해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그래프로 표현하면 좀 더 좋은 게 있어요. 저번에 막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거 했을 때,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좀 더 유용한 거는 그렇게 할게요. 본인이 조금만 더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이게 좀 불편하더라도 내용을 좀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본인이. 자, 사림파에 대해서. 사림파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이렇게 조선의 주도권을 장악해 가는가. 이렇게 한번 꺾였다가 쭉. 자, 그래프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도. 먼저 초반에, 조선 초기에는 일단 훈구가 주도를 했잖아. 그래서 그냥 지방에서 성리학 연구하면서 그냥 지방에 묻혀서 살았어요. 조선 정계로 진출하지 않았어. 정몽주는 비록 죽었지만 그 정몽주의 후예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정몽주 죽었다고 다 죽진 않았겠지. 그 정몽주의 후예들은 그냥 지방에서 성리학 공부나 하면서 초야에 묻혀서 선비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국대전을 완성했던 왕 있잖아. 성종대에 이들이 중앙정계로 진출을 합니다. 성종은 세조 때부터 훈구파가 너무 세지니까, 앞에 여기 나왔던 이 훈구파가 너무 강해지니까 이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어. 왕권보다 더 강해지려고 그래, 이 훈구파가. 그래서 훈구파 견제를 위해서 사림을, 지방의 초야에 묻혀있던 사림들을 중앙정계로 끌어올립니다.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직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정계로 끌어올려서 어디다가 갖다가 집어넣느냐? 조선의 언론기구, 바로 앞에서 했던 3사의 언관직에 이들을 기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종 때 많은 사림이 중앙으로 진출을 합니다. 하지만 조선에 폭군이 한 명 등장하죠. 연산군이라는 왕 때 사림은 크게 화를 입어요. 그래서 많은 사림이 죽어서 무오사화, 갑자사화,
연산군이 잔소리한다고 사림들을 막 죽였거든. 자, 하지만 사림은 다시 한번 또 부활을 하네요. 사림이 다시 올라가지. 여기 지금 올라갈 때 대표적으로 이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광조가 등장을 해가지고 사림이 중심이 되어서 향촌 질서 확립을 추구합니다. 조광조가 등장을 해가지고 사림은 다시 쭉쭉쭉 커 나가요. 조광조는 혈량과라는 추천제를 통해서 사림을 중앙정계로 많이 보냈고, 그리고 지방에 향약이라는 것을 보급을 하고, 향약은 지방의 규칙 같은 겁니다. 성리학을 보급하기 위한. 그리고 이게 문제야. 위훈삭제. 이게 뭐냐면 조광조가 공신칭호를 받은 것 중에서 잘못된 그 훈구파들이 공신칭호를 많이 받았잖아. 훈구파가 조선의 핵심 세력이었으니까. 그 훈구파의 공신칭호를 재조사하자. 그래서 잘못된 건 다 삭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걸 밀어붙이니까 훈구파가 대대적으로 반발을 합니다. 이 사림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사림이 크게 꺾이는 게 김효사화예요. 이때 조광조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명종 때에 이르러서 또 한 번 을사사화라는 게 벌어져요. 그래서 무오, 갑자, 김효, 을사 4대 사화라고 하기도 해요. 이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림은 또 살아납니다. 사림이 또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서원하고, 서원은 지방의 학교거든. 지방의 교육기관. 그리고 향약. 앞에 여기 향약 보급했다 했지. 향약은 지방에서 이 규칙 같은 건데 백성들한테 이 성리학을 보급하는 거야. 사림 중심으로. 이거를 기반으로 사림은 세력이 점점 확대. 결국에는 선조, 임진왜란 때 인물이죠. 임진왜란 때 그 왕이죠. 이순신 장군 얘기 알면은 그때 왕입니다. 선조 때 중앙 정계를 주도권을 장악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림들이 이제 정계를 장악하면서 훈구파를 밀어냈다는 얘기야. 이제 더 이상 훈구가 라이벌이 못 돼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자기들끼리 찢어지기 시작해요. 자기들끼리 이조전랑이라는 그 직함이 있는데, 이거는 정승으로 가는 이제 핵심이 되는 관직이에요. 이조전랑을 한 사람은 다음 자리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이 있었고, 그리고 이조전랑을 거치면 거의 무조건 판서 정승이 되는 거예요. 이 이조전랑의 자리를 두고 좀 새로 떠오르는 사림하고 기존에 있던 사림, 좀 고인물하고 뉴 세력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으면서 서인과 동인으로 쪼개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인은 또 나중에 남인하고 북인으로 나눠지기도 했어요. 북인은 광해군 때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인데, 광해군 정권의 몰락과 함께 같이 몰락해버렸고, 광해군의 몰락과 함께 같이 몰락하고, 조선 후기는 서인하고 남인이 이제 막 싸움을 하게 돼.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오늘 좀 먼저 하고 다음에 한국 정치하게 될 건데, 예속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 현종 때 있었던 거예요. 현종 때 있었던 사건인데, 현종의 아빠가 효종이거든. 근데 이 효종은 첫째 아들이 아니야.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입니다. 효종의 형이 있었는데 형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효종은 둘째 아들인데 왕이 됐는데, 효종이 죽었어. 효종이 죽고 이제 현종이 다음 왕이 됐는데, 문제는 효종의 엄마가 살아있었다는 거야. 자의대비라고 해가지고 효종의 엄마가
그러니까 친엄만 아니고, 친엄만 당연히 아니죠. 나이가 많을 테니까. 친엄만 아니고 그 효종 전의 왕이 인조인데, 인조가 나중에 이제 늙지막해 해가지고 얻었던 부인이 있습니다. 좀 어린 부인을 얻었어. 그래서 그 자의대비가 살아 있었거든. 효종은 자의대비 아들뻘이지. 어쨌든 간에 그걸로 학렬로 따지면은 효종이 죽었는데 이거를 상복을 몇 년 입느냐를 가지고 싸운 겁니다. 남인하고 서인하고 싸웠어요. 아까 북인은 몰락했다고 했잖아. 여기 남인 남아 있었고 서인 남아 있어서 둘이 싸웠는데, 남인은 뭐라고 했느냐? 효종이 비록 둘째 아들이지만 왕이다. 그러니까 왕하고 사대부는 다른 존재다. 효종이 비록 둘째지만 왕으로 취급해서 3년 상복을 입어라. 이거였고, 서인은 뭐라 하냐면, 서인은 반대야. 왕실이나 사대부나 같다. 그게 그거다. 왕실도 사대부로 쳐야 된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잖아. 효종이 비록 왕이라도 둘째 아들이니까 1년 입어야 된다. 이걸로 싸운 겁니다. 이게 명확하게 딱 규정이 있으면 상관이 없을 거야. 명확하게 규정이 둘째 아들이라도 왕이니까 3년 입어야 된다. 아니면 왕이라 하더라도 둘째 아들이니까 1년 입어야 된다. 딱 규범집이 없었어, 당시에. 그래서 그걸 두고 싸우는 거야. 왕실에 대한 특별 예외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다. 왕실도 양반이랑 사대부랑 똑같이 쳐야 되느냐? 그걸 두고 싸운 게 예속 논쟁입니다. 첫 번째 이 예속 논쟁에서는 서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효종의 죽음 때는 1년 상복을 입었어요. 근데 두 번째, 효종의 비가 죽었어요. 효종 부인. 효종 비가 죽었는데 또 이 자의대비가 아직 살아있었거든. 둘째 며느리의 장례식에는 몇 년 입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싸운 거야. 남인은 얘기합니다. 왕실하고 사대부는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1년이다. 서인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래도 둘째 며느리니까 9개월 입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다퉜고, 결국에는 현종 입장에서는 자기 아빠 엄마를 무시하는 거잖아. 둘째라고. 결국 두 번째는 남인이 이깁니다. 그래서 상복 몇 년 입을지를 두고 다툰 게 예속 논쟁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옷 몇 년 입는 가지고 싸운다, 이걸 가지고 해서 우리가 의미 없는 논쟁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성리학적 규범에 대한 해석을 두고 싸운 거야. 성리학 규범, 질서 규범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 남인과 서인이 서로 정계의 주도권을 두고 우리의 해석이 옳다, 이걸 가지고 싸운 거죠. 예속 논쟁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내용 이렇게 오늘 비변사 얘기했고, 훈구와 사림 특징, 사림이 정계를 장악하는 과정, 그리고 북인은 광해군 정권의 몰락과 함께 몰락해버렸고 남인하고 서인이 남아서 남인하고 서인이 붙었던 예속 논쟁 봤습니다. 처음엔 서인의 승, 두 번째는 남인의 승. 이 얘기는 그 다음 사건에서 남인이 시작이 돼서 또 싸우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나올 한국 정치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게 이어질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됐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